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보험료 인상부터 새로운 미니보험, 또 지자체의 안전망까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경제보험 관련 뉴스 모음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다 흩어져 있는 소식들 같지만 저희의 목표는 이 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안전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자, 그럼 그 변화의 가장 큰 파도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들은 그냥 정보 나열이 아니고요. 기존의 그 단단했던 안전망이 조금씩 닳고 또 비싸지는 현실, 그리고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고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 맥락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가 최소 2%에서 최대 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기사에서는 삼중고 때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건 예전부터 좀 예견됐던 것 아닌가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삼중고라는 게 뭐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요. 오랫동안 누적된 압력이 이제 임계점을 넘었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가 예정이율 인하인데요. 예정이율? 네,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고객 돈으로 투자해서 벌어들일 거라고 기대했던 그 약속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예전엔 5% 수익을 기대하고 보험료를 책정했다면 이제는 뭐 2, 3%도 장담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둬야 미래의 보험금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려움은 뭔가요? 두 번째는 손해율 가정 조정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율, 그러니까 손해율을 예전에는 다소 낙관적으로 예측했는데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잠깐만요. 낙관적으로 예측했다는 말이 조금 걸리네요. 그럼 이전까지는 보험사들이 일부러 수치를 좀 좋게 보고 있었다 이런 뜻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그냥 오랜 관행을 바로잡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의료기술 발달처럼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건가요?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낙관적인 가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동시에 또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엔 몰랐던 질병을 찾아내거나 뭐 새로운 치료법이 생겨서 보험금 청구가 예상보다 훨씬 늘어나는 그런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도 맞습니다. 특히 유병자 보험이나 수술비, 암 치료비처럼 청구가 잦은 상품들은 이 영향이 더 커서 보험료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해지율 가정 조정이라고요? 이건 또 뭔가요?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또는 뭐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네, 많죠. 이런 상품들은 고객이 중간에 해지할 확률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보험료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해지를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 보험사는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랫동안 쌓아둬야죠. 이 돈이 바로 책임 준비금입니다. 이거 일종의 비상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비상금 통장이요. 네. 보험사는 앞으로 닥칠지 모를 더 길고 혹독한 겨울을 대비해서 지금 더 많은 도토리, 즉 보험료를 모아서 비상금 통장에 쌓아두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압력이 동시에 터지면서 2026 보험료 인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거죠. 종합보험 같은 큰 우산의 가격은 점점 비싸지고 구멍도 나는 셈이네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이 시점에 아주 작은 비를 피하게 해주는 손바닥만한 우산 같은 상품이 나왔습니다. 롯데손해보험에서 출시한 용종보험인데 대장 내시경 검사 바로 전날에도 가입할 수 있다고요? 이건 보험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내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회사는 어떻게 이런 상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보험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런 미니 보험은 보험사의 수익보다는 마케팅적인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40세 여성 기준으로 연 보험료가 10,000원도 안 되는 9,600원이거든요. 아, 정말 싸네요. 네. 이 저렴한 가격으로 잠재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사 앱을 설치하게 만들고 롯데손해보험이라는 브랜드를 한 번 더 경험하게 만드는 일종의 미끼 상품 또는 관문 상품의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용종 제거 시 개당 10만 원, 최대 80만 원까지 보장해주고 보험금을 안 받으면 낸 돈의 30%를 돌려주니까 소비자에게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 상품 자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군요. 거대한 종합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니까 이렇게 잘게 쪼갠 시장을 공략하는 새로운 전략이 등장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민간보험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민간의 큰 우산이 비싸지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최소한의 비를 막아줄 공공의 우산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제주도의 사례가 바로 그겁니다. 아, 경남은 도민안전보험을 도입해서 모든 도민에게 자연재해나 화재 같은 사고 시 사망보험금 2천만 원을 보장해주고, 제주도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해준다는 소식이군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보니까 확실히 어떤 흐름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책들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더 이상 전통적인 사회 안전망이 모든 시민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지자체가 직접 땜질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주도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은 기익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에 맞춰서 사회 제도가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죠. 그리고 둘째는 이 혜택이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우산 위에 지자체가 또 하나의 우산을 씌워주는 셈이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지자체의 노력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마침 광양시가 철강산업 부진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도시의 기반 산업이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최소한의 안전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광양의 사례는 한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자체 단위의 땜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건 개인의 재무 관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죠. 월급이라는 단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해서 보험이나 비상금 같은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결국 개인도 지역 사회도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된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위험의 종류와 안전망의 형태가 복잡하게 변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도 더 정교해져야 할 텐데요. 마침 금융소비자보호법, 즉 금소법에 과징금 기준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게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건 소비자 권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전에는 금융사가 불안전 판매 같은 법규를 위반해도 과징금 기준이 수입 등 이렇게 모호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된 거래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홍콩 ELS 같은 상품을 1,000억 원어치 불안전 판매했다면 이론적으로는 과징금이 최대 1,000억 원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변화가 그 정도 수준인가요? 정확합니다. 물론 여러 감경 사유가 있겠지만 법의 상한선이 그 정도로 높아진 겁니다. 이건 금융사의 계산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전에는 걸려봤자 벌금 몇 푼 내면 그만이라는 사업비용으로 취급했다면 이제는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법에 진짜 이빨을 달아주는 겁니다. 강력한 채찍이 생긴 셈이군요. 네, 하지만 동시에 당근도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잘하거나 피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게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주기도 하거든요. 결국 기업들이 처벌이 무서워서만이 아니라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고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규칙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를 믿고 선택해야 할지 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손해보험이 ESG 평가에서 5년 연속 통합 A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은 참고할 만하겠네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ESG 등급 일반 소비자에게 얼마나 와닿을까요? 그렇죠. ESG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한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등급을 그 회사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가를 보여주는 건강검진 결과표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건강검진 결과표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특히 환경 E 부문에서 A+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건 이 회사가 기후변화 같은 미래의 거대한 위험에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만 좇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뒤에도 튼튼하게 살아남아서 내가 낸 보험금을 문제없이 지급해줄 수 있는 회사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청취자분 말씀처럼 이게 보여주기식 그린워싱인지 아니면 정말 실질적인 변화인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그 등급을 받았는지,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바꿨는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하죠. 결국 겉으로 보이는 등급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보험 전문지 칼럼에서 고객 관리를 잘하는 비결이 한 달에 한 번 꾸준한 안부 연락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참 기본적이면서도 어려운 일인데요. 맞습니다. 그 칼럼은 사실 보험 소비자이신 청취자분께 좋은 설계사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계약할 때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끝나면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갖고 내게 필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주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연락이 반갑지만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안부를 핑계로 결국 다른 상품을 팔려는 압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진심 어린 관심과 끈질긴 마케팅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소비자는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 차이는 누구를 위한 연락인가에서 갈린다고 봅니다. 내 생일이나 명절을 챙기는 형식적인 연락이 아니라 예를 들어 최근에 금속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청취자분께서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에는 이런 역량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라든가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으로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럼 내게 실질적인 가치를 주는 정보를 담고 있다면 그건 진심 어린 관리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차별화된 신뢰를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모든 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뉴스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실적 덕분에 코스피가 4천선을 회복하고 10만 전자가 돌아왔다는 소식, 그리고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체험여행 상품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 두 소식은 우리 경제와 보험이 얼마나 깊숙이 글로벌 동향과 우리 일상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엔비디아 소식은 단순히 미국 기업 하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청취자분께서 가입하신 변액보험이나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이제는 미국 세노제에 있는 한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연동된다는 의미니까요. 이건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글로벌 금융망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시장이 올랐나가 아니라 내 자산이 특정 글로벌 트렌드 하나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주 에이펙 여행 상품 소식은 좀 가볍고 재미있네요. 정상들이 먹었던 트럼프 치즈버거나 시진핑 해물파전 같은 걸 먹어볼 수 있다고요? 네, 아주 재미있는 마케팅이죠. 혹시 시진핑 해물파전과 외교적 마찰이 생길 경우를 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농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여행 상품 가격에 여행자 보험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즐거운 여행이라는 경험 상품 안에도 이제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스며들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보면 보험료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안전망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기업들은 미니보험 같은 초정밀 상품으로 파고들고 지자체들은 공공의 안전망으로 메우려 하고 있죠.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이빨은 더 날카로워졌고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도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들은 보험이 이제 단순히 사고가 났을 때 돈을 받는 상품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자체의 복지 정책이 되기도 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새로운 노동 환경의 안전판 역할까지 하고 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토록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앞으로 보험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시나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당신의 안정적인 미래와 더 나은 사활을 만드는데 보험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